자, 이제 205페이지에 그 문제풀이형 보면 감가상각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별로 복잡하고 어려운 게 별로 없죠. 상원사는 10년 된 건물과 주차장에 딸린 토지를 140만 원에 구입했고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결과 각 자산의 공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공정평가액 60만 원, 75만 원, 15만 원 이렇게 공정평가액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140만 원에 구입했으니까 요거 취득원가를 계산하라고 하는데 공정가액 비율로 나눠주면 되죠. 140만 원을 지금 전체적으로 합하면 얼마예요? 공정가액 비율이 건물과 주차장에 딸린 토지를 140에 구입했는데 공정평가액이 지금 60만 원, 75만 원, 15만 원, 90만 원, 150만 원이다. 그죠? 전체적으로 150만 원인데 140만 원에다가 곱하기 비율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60만 원이 이제 150만 원을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되니까 0.4 이렇게 곱하면 토지는 56만 원이 나오고 건물은 70만 원이 나오고 구축물은 14만 원이 나오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 문제 2번 보면 지연 주식 계산은 상현 주식 계사로부터 현금 60만 원과 액면 100만 원, 5년 만기 연 14% 이자부 어음을 발행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발행 시 어음의 현재 가치는 97만 5천 원이었으며 기계장치의 운반비로 37,500원과 설치 비용으로 44,300원이 지급되었다. 이 기계장치를 회계 처리를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어음의 현재 가치하고 전부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금 6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액면 100만 원짜리를 줬죠. 그래서 어음의 현재 가치가 97만 5천 원이니까 지금 거기다가 97만 5천 원에다가 현금 60만 원 줬고 157만 5천 원에다가 운반비로 37,500원 그 다음에 설치 비용으로 44,300원 자 이렇게 다 합하게 되면 이게 165만 6,800원이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현금이 나간 거 항상 우선적으로 쉬운 거니까 그거부터 정리하라 했죠. 현금 60만 원하고 또 뭐 나갔어요? 설치 비용 37,500원 운반비가 37,500원이네. 운반비 37,500원. 설치 비용 44,300원. 81,800원인데 현금 60만원과 플러스해서 현금이 68만 1,800원이 나갔습니다. 자, 어음은 그 기계장치 구입했으니까 지급어음이 아니라 장기성 미지급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 할인 차음이 발생하죠. 97만 5천원, 100만원의 차이 2만 5천원 정리해주면 되겠다. 자, 3번 보게 되면은 3번 감가상각 방법은 여러분들이 산술적으로 계산해주면 되겠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판단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내용연수 연장하고 어떤 자산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단순 수선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머지는 크게 내용이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자 비유동자산으로 갑니다. 227페이지 220 몇 페이지죠? 232페이지로 갈까? 231페이지 연습 문제부터 이제 보면 자 타 회사를 지배한다 또는 장기이식이라는 것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늘리겠다 이렇게 어떤 투자로부터 이익을 얻겠다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고 자, 이런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금 방금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투자 자산이 되겠죠. 두 번째, 시장성이 없는 주식 또는 일시 보유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이면서 타회사 지배 목적이 아닌 때에는 무엇으로 한다? 매도 가능증권. 시장성이 없는 주식 또는 일시 보유 목적 아니다. 자, 일시 보유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은 뭐죠? 일시 보유 목적인 경우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성이 없는 주식, 이런 것들은 또 만기 보유 증권도 될 수 있고 자, 이도저도 아닐 때에는 뭐로 분류한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었죠. 자,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매도 가능 금융상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이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엇에 의해서 평가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공정가치 지금 시가법 이제 공정가치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해답에는 시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정가치에 의해서 평가하며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죠.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만기보유증권은 보유하는 사람은 만기보유증권이 되겠지만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채 쪽에서 보겠지만은 사채가 되겠죠. 자, 만기보유증권은 무엇을 적용한다? 상각 후 원가법을 적용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5번 무형자산 가운데 어떤 것은 매수한 경우만 인정하고 자가창출. 자, 뭐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지만 자가창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그 국제회계 기준에 의하면 영업권과 같이 내용연수를 한정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지 않고 상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 인식한다?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손상차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보고한다. 특허권, 실용실환권, 의장권, 상표권 등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한다? 산업재산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전신전화가입금 등은 보증금 계정으로 통합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재무상태표에 무엇에 속한다?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해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9번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며 우리가 지분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면서 이미 지분법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죠. 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연구비와 개발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상개발비는 자산으로 보지 않고 제조원가 또는 무엇으로 처리한다? 판관비로 처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객관식 문제, 선택형 문제 봅니다. 주다솜은 2016년 9월 1일 장기투자 목적으로 상장 주식회사인 주연소의 주식을 100주를 주당 22만원에 매입했다. 자, 일단 뭐 100주를 2만원에 매입했으니까 200만원이 되겠죠. 자, 근데 이는 동시 유통 발행 주식수의 5% 정도이며 거래 수수료 10만원과 함께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뭐 밑에 이야기는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 발행 비용이 취득원가에 들어가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 210만 원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 210만 원 빠져나간 걸로 처리를 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2번 다음 중 투자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비업무용으로 장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여 장기 이야기 나왔고 1번에 3년 후 나왔죠. 3번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의 사채 이렇게 나왔습니다. 4번 만기까지 이제 일시적 보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주식. 자, 일시적 보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뭐 장기적인 목적이 아니니까 이걸 투자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5번 타일사 지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이것도 뭐 일단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장기에 속한다 하는 얘기죠. 3번 뭐 투자자산의 합계. 이거는 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상품이란다. 어떤 계정 과목을 분류를 하면서 정리한 거 그거 정리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A사는 B사를 400만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4번 취득 당시 B사 순자산 공정가치 350만원이고 산업평균 투자 수익률 15%이고 5년 동안 평균 순이익이 70만원일 때 초과익력. 이것도 전에 계산해봤죠. 계산 방식대로 하면 되겠고 취득원가가 10만원인 가원권을 5년 동안 상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5년 동안 상각한다 했을 때 이건 어떻게 한다?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한다 했죠. 뭐 감가상각 무계획처럼 간접적으로 상각하는 게 아니다. 6번 지출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항목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다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개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된 당시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7번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의장, 특허, 실용신안, 상표, 자,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를 하고 저작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8번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무형자산의 상각연수는 법적 내용연수 또는 경제적 내용연수 중 더 긴 기간이 아니라 더 짧은 기간으로 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형자산 앞에서 종류 열거한 거 제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뭐 10번 영업권 구하는 문제고 11번도 뭐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로 하고 무형자산 쪽은 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지니까 뭐 문제풀이형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자세히 볼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부채 쪽으로 한번 가보죠. 부채.
부채 쪽으로 가봅니다. 부채 쪽으로 254페이지입니다. 뭐 이게 얼마 남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거의 학기말이 다 돼가서 좀 이렇게 근데 하여튼 뭐 책을 어찌됐든 우리가 처음부터 두 번째 보는 걸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볼 때도 성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254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이제 사채 발행회사, 사채는 앞에서 살짝 봤을 때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사채가 되고 취득자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만기보유증권 되겠죠. 그래서 사채는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사채에 해당하고 매입회사 입장에서는 만기보유증권이 되니까 유동자산이라든 유동자산으로 되는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에 해당이 될 경우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채의 발행가액을 구하는 것인데, 자, 뭐와 뭐의 현재가치? 원금의 현재가치와 이자의 현재가치의 합계액으로 결정이 된다 한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일치할 경우에 사채는 어떻게 됩니까? 액면 발행이 되겠죠. 자, 근데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다면 사채의 수요자가 많겠죠? 사채의 수요자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할증 발행을 해도 살 사람이 많다 하는 거죠. 4번 사채를 할인 발행할 때 사채 계정에는 액면가액으로 기록하고 할인액은 사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5번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사채 발행 차금을 생각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적용하고 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죠. 6번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며 매 기간의 사채이자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한다는 얘기죠. 7번 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크기에 따라 사채 상환 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포괄손익계산서상에 무엇으로 보고한다? 영업 외 비용으로 보고를 해줘야 되겠죠. 자, 8번 수선충당금과 같이 금액과 지출 시기가 확정되지 않지만 미래에 지출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추정 계상되는 부채를 무엇이라고 한다? 충당부채라고 표현을 하죠. 장기차입금 중 상환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자, 1년 이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했다면은 이제 장기라는 표현을 붙이기가 좀 민망하죠. 따라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장기 금융부채다 해서 유동성 장기 금융부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12번 화폐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는 것은 곧 미래의 현금 유입액을 일정한 율로 어떻게 하여서 할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할인해서 현재 시점의 화폐 가치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11번 현재 가치 계산에서 사용되는 할인율을 화폐의 시간적 가치 개념만으로 생각한다면 할인율은 곧 뭐라고 볼 수 있다? 이자율의 개념으로 파악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현금 흐름이 매 일정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으로 지속된다면 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연금이라 하고 이 경우 무엇과 무엇을 연금 현가율과 그리고 연금 종가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그걸 사용하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선택형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선택형 문제가 부채는 뭐 조금 내용이 많은데 자 1번 사채가 할증 발행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수요가 많을 때니까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클 때죠. 그럼 그걸 찾으면 3번에 보면 액면 이자율이 10%, 시장 이자율이 8%가 되겠죠.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채가 발행되었다면 발행 회사가 수취하는 현금액은 이때 사채의 현재 가치에 발생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3번 사채가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되었다면 그 초과 유입된 현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자, 4번에 보시게 되면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발행했다, 즉 할증 발행했다는 얘기죠. 사채에 부과하는 형식으로 기록하고 매기간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액을 사채 이자 비용에서 차감하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사채가 할인 발행되고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될 경우에 매기간 계상되는 사채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이거는 이제 뭐 뒤에 해답을 다른 어떤 우리가 서술형 문제 보다 보면 삼각표가 작성이 되죠. 이제 그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어쨌든 할인 발행되고 유효이자율법이 적용이 될 경우에 사채 이자 비용은 초기에는 적고 기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사채가 할증 발행되고 정액법이 적용되는 경우 매기간 계상되는 사채 이자 비용은 어떻게 변하는가?
자, 정액법이 적용되는 경우, 할증 발행되고 정액법이 적용된다. 자, 이 사채 이자 비용은 어떻게? 일정합니다. 6번, 사채가 할인 발행되었을 때 매기간 사채의 장부 가치는 점점 초기에는 적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서 만기 금액에 접근하고 있죠. 7번, 사채를 조기 상환할 때 사채의 장부가액을 초과해 지급한 현금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어떤 항목으로 보고되는가? 자, 이건 영업 외 비용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원주식 계산은 8번 1월 1일에 이자율 9% 액면가 20만원인 사채를 187,702원에 발행했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합니다. 자, 시장 이자율 이걸 유효이자율로 곱해야 되겠죠. 187,702원에다가 10%를 곱한다. 여기서 이자 지급일에 적절한 분기를 하라고 했죠. 자, 근데 이때는 이자가 지급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자 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실제 지급하는 이자는 액면가 20만원에 이자율 9%를 해서 현금 18,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뭐가 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죠. 자, 9번입니다. 부채 성충당금, 즉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거 2번이죠. 자,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과 같이 물론 매출채권 외에 기타 채권에서도 대손충당금을 세법에서는 허용이 안 되지만 일단 여기서는 허용이 되죠. 자, 대손충당금 같은 것은 뭐가 된다? 평가성충당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성충당금이니까 지금 부채성충당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대손충당금이 답이 된다. 자, 문제 10번부터 13번. 이자율이 10%인 경우에 현재가치 할인율과 미래가치에 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문제에 답하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재가치 개념과 미래가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그 10번만 보면 3년 후에 받기로 한 약정된 1,000만원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받는다. 조금 할인해 줘야 되겠죠. 현재가치 할인율이 0.76입니다. 그래서 760만원이 되는 거죠. 나머지 이게 10번부터 13번 문제까지가 현재 가치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연결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4번 문제를 봅니다. 다음 분기를 보고 거래를 추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자 비용이 차변에 56,000원이 발생하고 현금 5만원이 지급되고 사채 할인 발행 자금 6,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 사채 이자 액면가에 기록된 현금 5만원을 지급하고 현금이 나갔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6,000원을 삼각한 겁니다. 자, 이자 비용 56,000원은 무엇을 가지고? 현재 가치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다 유효 이자율을 적용해서 사채 이자 비용을 계산한 것이죠. 15번 문제입니다. 장기 차입금 1,000만원 중 300만원은 지급기한이 1년 내로 도래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장기성, 어떤 장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장기성 부채를 제거하고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동부채, 선수금,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다 1년 내에 길이 도래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그렇지 않죠.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유동부채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돈이 나간 거죠. 나간 거. 일단 나갔는데 나중에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자산이 되겠죠. 만일에 굳이 말한다면. 17번, 주선지는 7월 1일 사채 액면 총액 1,000만원을 액면 발행하고 납입금은 당좌에 입었다. 얼마 전 회계 처리, 사채 발행비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좌예금 1,000만원 들어왔죠. 대변에 뭐가 생겨야 된다? 부채, 즉 사채 1,000만원이 생겨야 되겠죠. 자, 문제 17의 사채와 관련해서 주선진이 결산일이 12월 31일 해야 될 분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상환기간 3년, 이자율 5%로 계상을 했죠. 자, 그러면은 지금 7월 1일이니까 지금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50만원을 잡으면 안 되죠. 1,000만원의 연이자율 5%를 하게 되면 50만원이 되는데 지금 7월 1일에 발행했으니까 6개월분에 대한 이자 비용만 계상을 하고 실제 이자가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변에는 반드시 미지급 이자가 들어와야 된다. 19번, 주청우는 문제 17에서 주선진이 발행한 사채 10권을 일시적 보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사채 구입 시, 자,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돼야 된다? 단기 매매 증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현금이 나가야 됩니다. 자, 문제 19번의 사채와 관련해서 청운이 결산일인 12월 31일 해야 될 회계 처리 100만원에 대해서 6개월분 5% 곱하고 5만원이죠. 5만원에 6개월에 해당하는 25,000원을 미수이자, 이자 수익 이렇게 계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충당부채의 인식 기준이 아닌 것은? 자, 충당부채를 나머지는 기억해야 되겠죠. 충당부채 인식 기준이다. 1번, 현재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 가능성이 있고, 3번, 그 사건이 기업의 미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 이것은 충당부채의 인식 조건과는 전혀, 인식 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네 번째, 현재 의무 이행을 위해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기본적으로 의무 이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 맞다. 3번이 틀렸죠. 자, 22번 문제입니다. 부채는 크게 우리가 일단 우리 재무상태표상에 보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 하는 거죠. 자, 일단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 의무가 도래하는지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23번, 사채의 상환 시에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환 손익이 발생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는 이러한 상환 손익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겠죠. 1번은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의 사채의 실질 가치가 변동. 그러니까 상환하는 시점에 있어서 실질 가치가 변동을 해서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시장이자율이 변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채의 현재 가치가 변동. 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질 가치, 현재 가치, 이자율.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 가치나 현재 가치가 변동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자율의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번, 2번, 3번은 같은 맥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24번 문제를 봅니다. 다음 자료에서 사채 1차 연도말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기말 분계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건데, 자, 일단 발행 시 현재 가치 액면가액 제시하고 있고 표시이자율이 7%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변에 현금으로 나가야 될 것은 액면가액 100만원에 표시이자율 7%를 곱한 7만원이 현금으로 나갈 것이고, 이자 비용은 발행 시 현재 가치 96만원에다가 유효이자율 9%를 곱해서 이자 비용 86,400원을 잡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차이 나는 금액 얼마? 16,400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어야 되겠죠. 25번, 주 허초는 2019년 1월 다음과 같이 사채를 발행했다. 2019년 말 주 허초가 계상할 사채와 관련한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쉽죠. 발행 시 현재 가치 95만 2천원에다가 지금 뭘 적용해야 된다? 우리는 유효이자율 12%를 적용을 하게 되면 11만 4,240원이 이자 비용으로 계산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변에 나와야 될 현금은 뭘 기준으로 나와야 된다? 110만원에 곱하기 0.1 이렇게 하면 11만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1만 4,240원하고 차이 나는 4,240원은 보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죠. 자, 지금 뭐 문제풀이형 그 뒤에 이제 나와 있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 뭐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 262페이지에도 보면은 삼각표가 나오고 또 263페이지에도 삼각표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뒤에 문제풀이형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삼각표를 작성을 해보면 그 회계처리 같은 경우 물론 해답을 보면 상당히 이제 내용이 많지만은 내용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 같은 경우인데, 자본은 좀 중요한, 뭐, 우리가 또 기말고사 범위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자본은 사실상 또 실무적으로도 여러분들 법인세 공부하는 데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본은 조금 정리를, 뭐, 뒤에 수익 비용은 그렇게 자세히 볼 필요는 없지만, 자본은 조금 본문들을 좀 볼게요. 자, 269페이지를 가보게 되면 자본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본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269페이지에 구분하고 있는 게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하고 있는데, 일단 뭐 자본거래라는 것은 뭐 대부분 다 이제 주주와의 거래 또는 잠재적인 주주와의 거래 이런 것들이고, 결국 이런 자본거래의 결과는 당기손익에 원칙적으로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잉여금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본잉여금은 이러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일 뿐더러 이익잉여금은 뭐 우리가 손익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것들을 주로 이익잉여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정도로만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271페이지에 나오는 주식회사의 자본 구성을 반드시 별표를 하고 이건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제 뭐 순서는 지금 뭐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보통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본금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자본잉여금, 세 번째 자본조정, 네 번째 기타 포괄손익의 맨 마지막에 이익잉여금 이런 정도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본 교재에서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하기 위해서 정리를 이제 이렇게 자본잉여금 밑에 바로 이익잉여금을 붙였는데 하여튼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음 시간에도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식의 발행과 자본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